당신은 어젯밤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요즘도 가끔 그 밤들을 떠올립니다.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의 나무 침상에 누워있던 밤들을. 그때 저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살아있는가? 지금 당신도 혹시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들일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식탁에 혼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출근할 회사도 없습니다. 돌볼 어린 자녀도 없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합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란 말인가? 저는 지금 당신 옆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당신의 거실 소파에, 혹은 당신의 부엌 식탁에, 그리고 당신이 차를 한 잔 내어주시는 걸 받아들고 천천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 이 질문이 너무 무거워서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일하고 환자를 돌보고 가족을 지키는 동안에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1942년 가을이었습니다. 나치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원고였습니다. 그들은 그 원고를 빼앗았습니다. 저의 아내를, 부모님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기차에 실려갈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의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번호였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느낌을 아십니까? 은퇴하고 나서 혹은 배우자를 잃고 나서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는 느낌. 잠시 눈을 감고 그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여기 당신과 함께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수용소에 도착한 첫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SS 장교들이 줄을 세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왼쪽은 가스실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제 어머니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줄을 서서 천천히 그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뒷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병원으로 실려가던 배우자의 뒷모습? 멀리 이사 가던 자녀의 뒷모습? 장례식장을 나서던 친구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순간들. 우리는 옷을 모두 벗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몸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줄무늬 수용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이는지를. 아니, 우스꽝스럽다기보다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나무 침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아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이름도 존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래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살아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론 당신은 수용소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집이 있고 침대가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사회는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용소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힘이 센 젊은 사람도 건강했던 사람도 그들은 며칠 만에 눈빛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젤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슬람 신자라는 뜻이었는데 그들이 체념한 채 고개를 숙이고 걷는 모습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빵 배급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죽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견뎠습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하고 병들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침상에 누워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무너진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힘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전쟁이 끝날 거야.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희망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의미였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견뎌야 하는가에 대한 답.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미국에. 전쟁이 끝나면 그 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그는 매일 밤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 우리 아들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는 아들을 꼭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전쟁 전에 시작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완성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밤마다 머릿속으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종이도 연필도 없었지만 그도 살아남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탈리. 우리는 1942년에 결혼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수용소에서 저는 매일 밤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미소를,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를.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틸리를 다시 만나야 한다. 힘든 노동을 하며 쓰러질 것 같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틸리가 기다리고 있다. 배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틸리와 다시 식탁에 앉고 싶다. 그 생각이 저를 살렸습니다. 비록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1944년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제가 그녀를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떠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험. 당신이 다음에 만나면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 아픔을 저는 압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녀를 떠올렸다는 것을. 그것이 저를 인간으로 남게 했으니까요.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수용소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아침 점호였습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우리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밖은 깜깜했고 날씨는 영하 20도였습니다. 우리는 얇은 줄무늬 옷만 입고 밖에 나가 줄을 섰습니다.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습니다. SS 장교들이 인원을 세는 동안 어떤 날은 5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도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맞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총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추위 속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견디고 있는가? 차라리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편하지 않을까?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당신이 겪는 것은 수용소의 추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일어나야 하지? 그냥 여기 누워 있으면 안 될까? 일어나 봤자 할 일도 없는데. 그 무게를 저는 압니다. 아침이 주는 그 공허함을. 그날 아침 점호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평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틸리가 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이 순간에도 인간이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저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당신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억, 당신을 일어나게 만드는 생각, 당신이 아직 인간이게 만드는 사랑. 잠시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용소에서 우리는 하루에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묽은 수프 한 그릇, 점심에 또 묽은 수프 한 그릇, 저녁에 빵 한 조각과 작은 소시지 한 쪽.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빵은 항상 같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조금 더 컸고 어떤 날은 작았습니다. 우리는 빵을 나눠 받을 때 서로를 주시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것보다 크다. 불공평하다. 배고픔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빵 조각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이면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작은 것을 받는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빵을 받았는데 제 것이 특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에 누운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빵 좀 나눠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말랐습니다. 더 약했습니다. 더 배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빵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드십시오. 그는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의사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많은 사람을 도우실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그는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는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귀할 수 있다는 것을. 배고프고 아프고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그런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보여준 친절의 순간.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당신이 외로울 때 누군가 잡아준 손. 그 순간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순간을 줄 차례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빵 한 조각만큼 작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눌 수 있습니까? 1945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점호를 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SS 장교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새로운 처벌 방법인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가? 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때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미군이 온다.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탱크가 들어왔습니다. 미군 탱크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에서 감정이라는 기능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막사 구석에 앉아서 틸리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형을 생각하며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 왔는데 기쁘지 않은 경험. 자녀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 한편이 허전한 느낌. 오랫동안 꿈꿔왔던 은퇴가 왔는데 공허한 느낌.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길을 잃은 느낌.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해방된 후 저는 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은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원고도 책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친숙한 거리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른다. 저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3년 동안 저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런데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당신도 혹시 그런 느낌을 아십니까? 평생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는데 그것이 끝났을 때의 공허함.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자녀가 독립했을 때, 일하는 것이 정체성이었는데 은퇴했을 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질문의 무게를 저는 압니다. 저는 빈의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수용소의 꿈을.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해골 같은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40kg도 안 되는 몸무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것이 삶인가?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당신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인가? 해방된 지 몇 달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수용소에서 배운 것을 써야겠다고. 빼앗긴 원고를 다시 써야겠다고. 그러나 종이도 연필도 타자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제게 왔습니다. 저는 다시 환자를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낡은 타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드릴까요? 저는 그 타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말라서 키를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썼습니다. 밤마다 새벽까지 9일 만에 책을 완성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어 맨즈 서치 포 미닝이 되었습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 저는 그 책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름을, 얼굴을, 이야기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구나.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하는 깨달음의 순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당신이 살아오며 배운 것들,
당신이 겪은 고통과 극복의 이야기들, 당신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경험들, 이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왜 살아남았을까?